자, 오늘 뭐 151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죠. 150페이지, 151페이지 용도 구역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쪽에는 목차가 써져 있을 겁니다. 해서 국계법 하고 있는데 이 국계법 목차 정도 보도록 하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먼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각종 행정계획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 광, 시, 군 중에 2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거기를 지정을 하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근데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군, 관리 계획. 이렇게. 그래서 이 둘 다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두 계획 다 만드는 곳은 관할 단위로, 특광시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기본 계획은 관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해서, 이런 추상적인 계획들을 다른 말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뭐 처분성이 없다,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효력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그게 결론이었고, 근데 공법은 규제법인데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구체화되는 내용들, 이 보면은 책에 거기 13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13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은 거기 있는 6가지, 그 6가지가 이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옮겨보면은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묶어서 용도구역 이렇게 불렀었죠.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이러한 것들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랑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걸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게
바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이 이렇게 6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획에 관한 내용.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계획이니까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교제를 하는 거. 요게 계획에 관한 부분. 그리고 좀 있으면은 요거 이용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용하는 게. 그래서 저번 주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은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 전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이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를 용도를 나눠가지고 쓰기 위해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나눠 쓰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 근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기능 증진.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각각의 용도구역들마다 지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50페이지 가면 나오겠죠. 그래서 150페이지 용도구역의 종류들이 뭐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래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 이렇게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3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가로 4번 보고 있습니다. 가로 4번 맨 밑에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식생이 양호하다라는 건 몸짱 나무들 막 쭉쭉 뻗어 있는 거 막 30년 40년씩 수령이 오래된 이런 나무들이 막 쭉쭉 굴곡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이런 나무들 뭐 전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30년, 40년씩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휴양림이나 수목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런데. 그래서 요런 데는 30년, 40년씩 된 오래된 나무들을 그냥 개발해버리면은 이 나무들을 키우는데 다시 또 그 기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좀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런 데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건 가로 2번에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 방지, 시가화 방지. 요거 저번 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 시가화 조정구역은 설명 좀 해보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여기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더라는 거죠. 행정구역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이 계속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좋을까요? 외곽 지역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떼보면은 이렇게 외곽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보안이 필요한 데가 어딜까요? 군대. 그러니까 군부대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뒷산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시가와 조정 구역인데 자 여기 서울이 있고 그 서울 옆에 이렇게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시가와 조정 구역은 그 정의에 보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라고 돼 있죠. 자, 질서 있는 시가화는 이 도시가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질서 있는 시가화. 근데 무질서한 시가화라는 건 한쪽으로 삐쭉 튀어나가는 거. 그게 무질서한 시가화입니다. 그래서 자, A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1번, 2번, 3번, 4번 어느 쪽으로 커 나가려고 할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도 돈 많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 마찬가지로 이 신도시도 큰 도시 쪽으로 붙으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 나가야 질서 있는 시간인데 무질서하게 이렇게 삐쭉 튀어나가는 거죠. 이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반시설이 일단 이쪽으로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쭉 개발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만 성장을 하면은 질서 있지 않으니까 요거를 막아준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정의해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둔다라고 해요. 유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유보하겠다라는 거. 유보는 개발을 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말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 놔두잖아. 놔두고 이쪽으로 커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유보시켜두면은 이 A라는 신도시는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멈출까요? 하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쪽으로 충분히 성장이 됐죠. 그러면은 유보시켜뒀던 여기를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뚝을 막아놨다가 딱 풀어주듯이 이쪽으로 급격하게 시가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모양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키는데 그 유보되는 기간이 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은 뭐 지정권자 및 지정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억에 방금 읽었던 게 나오죠.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두 번째 줄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게 5년에서 20년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 그래서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거 싹 다 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국장이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안에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를 시켜둡니다. 유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니은에 보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요거는 먼지만 한번 보죠. 먼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중에 2번에 보면은 용도구역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요 관리계획 내용에 보니까 6번에 요 입지규제 해소구역이 따로 있죠. 요것도 일단 만들어질 때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도구역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건 왜 빼놓냐면 만들어질 때 한시법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시법이라는 건 법에다가 유통기간을 만듭니다. 요 법은 요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24년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따로 빼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잘라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역은 용도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규제 최소는 말 그대로 규제를 최소화해 주겠다라는 거. 규제를.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요거. 입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하나의 도시가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뭐 서울 같은 데는 도심이 크게는 한 3군데 정도로 구분이 되고 도시에 따라서 도심이 2군데 내지는 1군데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도시는 도심이 2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예전에는 이 2개의 도심만 가지고도 도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도심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다가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그러면은 개발이 안 돼 있던 도시 외곽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부도심을 만듭니다. 여기도 싹 밀어버리고 부도심 만들고 여기도 부도심 만들고 여기도 부도심 만들고 부도심 만들고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도시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외곽 지역이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도섬들이랑 도심을 도로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시가 이제 무한정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개발이 안 돼 있던 외곽 지역들에 부도심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롭게 개발할 곳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는 이제 개발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개발할지 보다가 생각난 게 여기.
예전부터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은 뭐 종로 같은데 아주 예전부터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인데 여기는 이미 개발된 지가 40년 이상 아주 오래전에 개발이 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낙후된 지역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40년, 50년 전의 건축 기준이랑 지금 건축 기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니까 여기를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시 여기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즉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건 새롭게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전부터 서울이라든지 각종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을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지금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거. 요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에 보면 가로 1번에 지정 대상 지역들이 나오죠. 박스 안에. 가로 1번에 있는 박스 안에. 그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그러니까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원래부터 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보면은 가로 1번에 국장 그건 지우십시오. 가로 1번 바로 뒤에 본문에 지금 국장이 아니라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바꿔야 되는데 기본서에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 국장 예전에는 그 가로 1번 맨 위에 예전에는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국장만 지정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그래서 첫 번째 기본계획에 보면은 서울의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 서울의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 요런 데입니다. 도심, 부도심, 생활권리 중심지역. 그 다음에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역도 KTX가 새로 생기고 서울역을 신축하기 전까지 서울역 주변을 보면은 되게 많이 낙후돼 있었죠.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데 주변 가보면 그런 지역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같은 데도 보면은 터미널 같은 데 주변 가면은 되게 이제 숙박시설 많고 되게 오래전부터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터미널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낙후되라는 거죠. 거기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겁니다. 살려보자. 그래서 요런 데. 그 다음에 세 번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결절지라고 하는 게 만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대중교통 노선이 만난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가 중심지라는 거. 중심지라는 거. 대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 딱 한 군데 다 모입니다. 동성로라는데 거기. 대구는 시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이 많이 모여드는 곳. 이런 데가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딱 보기에도 낙후된 지역 같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뭐 이런 건데 도시재생 사업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 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이걸 시행하기 위한 법이 고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요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시 살리는 거겠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랑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도시재생 사업 해가지고 예전에 오래된 지역 요런 데를 뭐 정비 사업을 하면은 싹 허물어 버리고 새로 건물 짓는데 이런 재생 사업들은 벽에다가 벽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재생 사업 이렇게 고쳐 쓰는 겁니다. 고쳐 쓰는 거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이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금은 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거니까 요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그 다음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 자, 이것도 한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의의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가로 1번에. 아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적극적이시네. 감사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거기 밑줄 하나 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는 동그라미. 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구 단위라는 단어랑 계획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거기 문장에 방금 읽은 거 맨 끝에 보면은 관리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자, 원래 관리 계획은 특, 광, 시,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건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자, 우리 지구는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용도 지구에서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지역은 특광시군 토지의 전부에다가 지정을 하죠. 근데 지구는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 구역 토지의 어디에다가 지정했죠? 일부.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근데 지구나 구역은 일부에다가. 그래서 요 관할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이게 방금 밑줄 친 거. 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여기.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이 말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죠랑 똑같은 말. 이렇게 관할구역. 이 관할구역이 특, 광, 시, 군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여기 일부. 즉 보면은 서울시가 있죠. 서울시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여기 일부에다가 여기다가 지정합니다. 광역시의 일부, 시원시나 이런 군의 일부에다가 특광시군의 일부를 단위로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방금 읽은 정의에 보면은 목적은 첫 번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증진시키고 세 번째는 미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서울시 일부에다가 요 지역 여기만 토지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여기 서울시 토지가 있는데 이 관할구역 토지 전부에다가 지정하는 게 뭐였죠? 용도 지역은 전부에다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위에 지정하는 게 지구,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위에 용도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 그 다음에 뭐 용도구역 같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안 지정하고 그냥 막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정을 해서 요거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했는데 이 지역만큼은 좀 더 특별하게 개발을 해보자라면 특별하게 용도지역 지구 가지고는 안 되겠고 좀 더 특별한 수단을 쓰자. 그럴 때 필요한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이 서울시 전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더 특별하게 개발하고 싶으면 더
진짜 특별한 수단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예쁘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상가 건물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 자, 이렇게 토지가 개발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어디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좋을까요? 모릅니다. 아직.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일단 첫 번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죠. 합리화의 여지가 큰 곳은 개발이 이미 다 끝나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일까요?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 그러면은 여기는 공원도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공원으로. 공원이 개발이 돼가지고 공원으로 개발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는 개발이 끝나서 이러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규제를 받으면서 나름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건 내 마음에 100% 들어야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토지가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 지 40년 된 아파트 단지라서 여기를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싹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겠죠. 근데 다른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이 아파트 단지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 중에서 여기 딱 요 일부에다가 여기다가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라고 했죠.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만 지정해도 됩니다. 지구만. 지역, 지구만 지정해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할 때 하는 거.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엄청 비합리적이죠. 그러면은 그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하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겠죠. 그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누구나 하는 거. 세수나 머리 감는 건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도 했는데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죠? 병원 가야지. 그렇지.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지. 병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겠죠. 의사 선생님이랑 앉아가지고 견적을 뽑는 겁니다. 얼굴 전체를 싹 갈아엎지는 잘 않죠. 그러니까 눈을 할지, 코를 할지, 턱을 깎을지 이런 것들 어디를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지정. 그러니까 서울시 중에서 어디를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눈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가겠죠.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합리적으로 이용할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 여기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라고 정하면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럼 방법이 나와야겠죠. 앞팀, 뒤팀 찝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눈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부족하다. 여기를 좀 더 특별히 만들겠다라고 할 때 수립하는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를 강조드리는 게 시험에 5번, 6번 나와요. 이게 5번, 6번. 왜냐하면 뒤에 조금 이따 나오면은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오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관할 토지의 일부, 이 관할이라는 게 바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무조건 일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뭐 정비구역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여기 썼던 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정비구역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구역 전체를 진짜 예쁘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비구역 중에 여기 요 절반만, 자 여기는 그냥 아파트 짓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는 별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
이런 데서는 그냥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요 빗금치는 요 부분만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정비구역 중에 요 빨간색 부분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부, 무조건. 근데 이 정비구역은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해서 방금 가로 1번에 읽었던 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즉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부만. 근데 가로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해서 옆에 페이지 볼까요? 맨 위에 보면은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데 지정합니다. 이런데 아까 토지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토지용의 합리화 가능성은 개발이 이미 끝난 곳이었습니까?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까? 그래서 거기 임의적 지정 대상에 있는 것들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덤프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장비들이 막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 여기는 개발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의 용도지구는 일단 놔두시고 2번부터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고 읽어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외워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밑에 필수적 지정 그걸 외울 겁니다. 그걸 나중에 지금 말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특광시군의 일부에다가 수립을 하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근데 그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이죠. 거기 방금 임의적 지정 대상에 있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요런데 그 중에서 그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에 여기 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서울의 입장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조건 일부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특별히 개발하는 곳이니까 서울시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시지역, 외지역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에서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를 합리적으로 개발할지를 지정을 했죠. 아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다가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리화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가로 3번에. 가로 3번에 있는 거. 154페이지에 가로 3번. 밑에 쪽에. 이렇게. 그래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게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거기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어떤 높이로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 계획에 나옵니다. 계획에. 이렇게 해서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뭐 나중에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효사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뭐 숫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했고 요거 아직 안 했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금 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설명드렸죠. 요 기반설은 우리 책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할 때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책 순서대로 하죠. 요 기반설은 저 뒤쪽에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획으로 국토를 규제하는 부분입니다. 계획으로 규제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용.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이용을 규제한다는 거 뭐 크게 나누면 공적 이용이랑 사적 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행위. 그래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받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규제하겠다라는 거. 개인이 혼자 지 맘대로 하면은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의 형태가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서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부르요. 개발행위 허가. 그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그 표에 6가지 행위가 나올 겁니다. 표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해서 표를 보면은 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지금 156페이지 보고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할 때는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해, 허가받고 해. 그게 개발행위 허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이것도 저기 써놓은 게 이제 국계법 전체 목차입니다. 저 전체가. 개발, 행위, 허가. 페이지가 156. 보면은 방금 읽었던 거,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석 채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허가받아라. 그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죠. 이렇게. 예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도시계획법이랑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말하는 그 국토는 비도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비도시 지역을. 그래서 도시계획법에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즉 비도시 지역을 규제하는 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죠. 자, 여기 8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은 처음으로 돈을 좀 들여가지고 사는 게 뭐죠? 돈을 얼마나 잘 버시길래 집을 바로 차를 먼저 사지 않습니까? 차를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80년대 이렇게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되고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요 90년대 초반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이제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죠. 요때를. 그러면은 자, 직장인 A가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차 사가지고 주말 되면 뭐 할까요? 놀러 가야죠. 놀러 가야죠. 해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차를 샀으니까 가족을 데리고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도시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일어났다면은 차가 생기니까 서울에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겁니다. 뭐 서해안으로 가봤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근데 여기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도로는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안 오는 곳이니까 뭐 횟집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가게 같은 거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었다 보죠. 이렇게. 근데 차량이 보급되고 이렇게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서울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서해안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주말이 되면 이 횟집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은 차도 엄청 도로도 엄청 복잡하겠죠. 자, 이 횟집 대박 났습니다. 대박. 그러면은 이 대박나는 횟집을 보고 축하해 줄까요? 옆에 놔둬 차릴까요? 차려야죠. 네. 옆에 이 횟집들, 음식점들이 우죽순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바다에 오면은 회만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고깃집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놀러 온 사람들이 하루만 놀고 가는 건 아니겠죠. 뭐 숙박시설 같은 것들도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것들 건물이죠. 건물 지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 근데 건축 허가만 받는 줄 알았는데 허가를 하나 더 받습니다. 주구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근데 예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 없던 거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고 건축 허가만 받고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랑 건축 허가의 가장 큰 차이는 건축 허가는 딱 이 건물만 봅니다. 설계도대로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건물이 튼튼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건축 허가.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건물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건축 허가만 받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건축 허가 받고 건물 짓고 건축 허가 받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들에서 막 생활 폐수들이 막 배출이 되는 거죠. 그게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변 경관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고층의 숙박시설들이 뒤에 있던 경관 좋은 산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 주말만 되면 이 지역은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놀러온 사람들 쓰레기를 막 아무 때나 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럴 때 신문기사에 엄청 많이 나왔던 말이 국토가 땡땡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뭐죠? 쓰레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난개발. 이게 바로 난개발. 그러니까 주변의 기반시설이든지 환경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난개발이라는 겁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의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 그러면 이 6가지 행위들은 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발의 가능성.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허가 받고 해라라는 거. 이렇게 그 6가지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대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서 설치하는 뭐 시설물 같은 걸 공작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형질 변경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죠. 보면은 그 표의 2번째 칸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은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해야겠죠? 절토, 깎는 겁니다. 깎는 거, 절토. 그 다음에 성토는 쌓는 거. 깎고, 쌓고, 깎고,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절토랑 성토. 그러면은 토지를 막 깎아내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붓고 하면은 여기 집안이 약할까요? 튼튼할까요? 약하죠. 그러면 이걸 다져줘야겠죠? 그게 정지, 다지는 거. 그러니까 그 뭐 국도 같은 거 타고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중장비인데 막 쇳덩어리도 된 바퀴 이만한 게 붙은 장비들이 평지를 며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지 작업하는 거, 정지 작업, 다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포장은 말 그대로 여기 포장하는 거. 이렇게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해가지고 토지의 형상, 모양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모양을 바꾸는 행위. 그걸 토지의 형질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공유수면의 매립도 이 형질 변경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석 채취. 뭐 뒷산에 가가지고 돌 하나 주워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토석 채취라고 합니다. 토석 채취.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2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만.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100제곱미터의 토지입니다. 요거를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요게 1번.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1000제곱미터의 토지입니다. 요거를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요게 2번. 자,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난개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클까요? 1번. 그렇죠. 토지를 잘게 쪼개버리면은 토지의 활용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이렇게 막 잘게 작은 필지로 분할해 버리면은 그림 같은 판자촌이 형성이 되겠죠. 뭐 이런 조그만한 건물.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에서 이 분할이라는 건 토지를 작게 분할하는 게 허가받는 거예요. 작게. 크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작게 그 쓰는 거 아닙니다. 써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면적,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건축법에 가면 나옵니다.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미만이라고 돼 있습니까? 미만 작게 그 분할 제한 면적보다 작게 분할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하라는 거죠.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토지를 잘게 쪼개버리면은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보면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아닌 토지,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는데 조문은 요 조문을 바꿔놨는데 울타리가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이니까 내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 바깥입니다. 거기다가 뭐 물건 함부로 쌓아놓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허가받고 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농림지역은 제외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농림지역에는 그럼 물건 쌓아놔도 됩니까? 네. 집단 쌓아놓을 수 있겠죠. 비료포대 쌓아놓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난개발로 보진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6가지 행위들, 요런 것들 할 때 허가받고 해라라는 겁니다. 허가받고 해라. 근데 당연히 허가받는 행위가 있다라면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옆에 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우리가 1, 2월 강의 가서 11월 달에 기본서 가지고 다음 기본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개발 행위들, 건물을 건축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들이 나오는데 이 절차 같은 것들은 다 이제 기본서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절차도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다 이제 그냥 지금은 용어들, 이런 뜻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59페이지. 제목에 보시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묶어서 뭐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부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159페이지)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켜서 같이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일정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납니다. 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내지는 형질 변경 행위들이 일어나면은 없던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들이 막 몰려들겠죠. 그러면은 이 개발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기반 시설은 부족해질까요? 남아돌까요? 부족해지겠죠. 개발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죠.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 자,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뭐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일단 이렇게 각각이 어떤 데 지정되는지 한번 보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그리 넓지 않은 도로입니다. 차 2대가 지나다닐 수는 있는데 차 2대가 만났을 때 서로 눈치 보는 데 있죠? 네가 베껴라 하는데 이렇게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 서 있는데 이런데 그래서 쌩 지나갈 수는 없고 이렇게 슬금슬금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도로는 양옆으로 뭐 1층짜리 건물이라든지 뭐 2층, 3층 이런 건물들이 양옆으로 빽빽하게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뭐 이미 엄청나게 높은 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뭐 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너무 높게 지금 이미
개발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 이 말입니다. 높다. 이렇게. 근데 어떤 개발업자가 여기 지나다니다가 여기 1층짜리 건물 요 2개, 3개 정도를 보는 거죠. 여기다가 요거 사가지고 한 6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지역에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가려면 되게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층에는 약국 넣고 2층에는 내과, 뭐 안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것들 쭉 넣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동네 애들은 학원이 없어가지고 그 노란색 봉고 타고 맨날 멀리까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수화학원, 영어학원, 뭐 독서실 이렇게 넣으면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1층, 2층짜리 건물 사가지고 이렇게 허물어버리고 새로 빌딩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개발 밀도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 지역입니다. 이미 더 이상 도로를 확충하기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하기가 곤란한 적. 이렇게 그러면은 병원 있으면은 그 요새 뭐 어린이치과 이런 것들 대박이던데 어린이치과 좀 소문나니까 그 학교 끝나는 시간 엄청나게 밀리더라고 여기 엄청. 그러면은 한 3시, 4시 되면은 여기 앞에 도로가 미어 터지겠죠. 그 다음에 잠깐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 중학생들 수업 끝날 시간 되면은 봉고차들이 이렇게 쭉 쓰겠죠. 근데 여기는 도로를 더 이상 확충하기가 곤란한 곳입니다. 그런 이런 건물들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권장해야 될까요? 억제해야 될까요?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억제하려면 규제는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곳, 막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상세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6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었으면 여기 이제 3층짜리밖에 못 짓습니다. 수익성이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개발행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못하게 막는 곳. 이런 데가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냐면 여기는 부족해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게 해줍니다. 하게. 자, 개발행위를 하게 해주는 대신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건 마찬가지겠죠. 개발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부담시키면 될까요? 하는 사람한테. 대표적으로 그 백화점 같은 거 새로 들어올 때, 백화점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좀 공터 조금 이제 외곽지 같은 데다가 백화점이 들어설 때 보면은 이 도로가 넓어집니다. 원래 외곽지였으니까 2차선 뭐 4차선밖에 안 됐으면은 이 도로가 넓어지는데 요거 백화점 쪽으로 넓어집니다. 백화점 쪽으로.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도로 부지로 내놓는 거죠. 그게 부족해지는 기반시설을 신세계 롯데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행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유발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지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곤란한 지역은 이미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합니다. 거기가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다음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지정하는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롯데, 신세계, 니네 백화점 지역 대신에 돈 내. 그러니까 둘 다 규제하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는 곳이고 여기는 개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돈 내고 해야 됩니다. 돈 내고. 그러니까 둘 다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거. 이거는 규제하는 거고 이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을 아예 못하게 막는 거. 요거는 개발 행위를 하게 해주는데 돈 내고 해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만 규제를 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방식이 이런 것들. 그래서 단어의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의 뜻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뭐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이렇게.